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모습이 잘 보이나요? 반갑습니다. 교실이 아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처음 만나죠. 오늘 수업이 6월 3일부터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이 영상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많은 수의 학생들은 이미 투표를 마쳤거나 또는 오늘 또 투표를 할 학생도 있겠죠. 대부분은 새 대통령이 탄생하고 첫 수업이지 않을까요? 좋아요. 오늘 수업의 내용은 우리 주간 수업 계획에 나와 있듯이 13주차로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료를. 어떤가요? 잘 보이시나요? 좋아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키워드에 적어둔 걸 한번 보실까요? 키워드는 시설화, 교도소화, 시설에 대한 대응하는 개념인 사회, 지역사회, 또 시설의 문제를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어떤 처우, 즉 개방화, 사회화의 이야기들이죠. 근데 시설화라는 것은 시설 내에서의 어떤 교도소의 부문화를 습득하는 것, 또는 더 비난을 받는 안에서의 다른 범죄를 습득하게 되는, 또는 범죄성이 진전되게 되는, 어떤 악성 감염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정적 기능을 이야기할 때 시설의 폐해를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교정시설 내에서 가둬둔 상태에서의 만약에 정말 적정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노와 좌절을 키우게 되는 그런 장소로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는 개방시설에 의한 처우, 또 개방처우 프로그램 냈는데, 이건 사회적 처우의 유형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해서 어떤 리포트를 적거나 어떤 부분에 이해가 부족할 경우가 종종 보는데, 재범률과 재복용률을 아직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범률은 초범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범에 대해서 대응하는 다음 범죄들, 이게 재범이죠. 다시 범죄를 하는 거. 근데 재복용률은 한 범죄자가 출소해서 3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비율을 재복용률이라고 그러고, 최근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복용률은 약 22.5%로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또 하나, 다시 하나 또 설명하건 작업장려금과 임금의 문제인데, 작업장려금은 뭐죠? 맞아요. 안에서 수용자가 징역형으로서의 자유형을 받는 거죠. 이야기를 했었죠. Imposed labor.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징역형 자체가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성격을 요즘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앞으로의 형사정책에 있어서 작업장려금과 임금의 문제는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돼갈까, 둘이 좀 통합이 돼가면서 적정선을 갖게 될까 하는 것도 하나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어떤 노역을 통해서 물건이 생산되고 그 생산이 판매가 됐다. 그렇다면 정당한 노사관계를 형성한 건 아니지만 그 노역에 대한 대가가 좀 임금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들이죠. 현재로서는 작업장려금은 작업을 독려한다 또는 애썼다고
뭐 좀 은혜적이다. 또는 더 일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그런 성격으로의 작업 장려금인데 오늘날 많은 수용자들이 외부 통근이라고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처우를 통해서 어떤 기업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의 성격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일본은 국고에 들어오기도 하지만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를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어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보죠. 이러한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가 중요시되고 관심을 받게 되고 확장되어 온 이유는 교정 이념의 변천에 따른 거죠. 교정 이념이 변해오면서 교정 개념이 확장되고 소위 가둬둔 상태, 구금에서 개방으로의 교정의 변화들, 처벌 위주에서 교육, 교화로, 그리고 질서 위주의 관리랑 수용 관리에서 교정, 교화라고 하는 처우로 이렇게 변천 발전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는 교정 이념으로서 사회 복귀를 추구하고 있죠. 이게 기본 배경이고 기초적인 어떤 토대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의 어떤 의의는 무엇일까? 사회적 처우의 기초적인 어떤 토대? 그 배경에는 어떤 게 먼저 중요하냐면 수용자에 대한 어떤 신뢰들이죠. 어떤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처우를 시행하기 어렵죠. 어떤 신뢰 부분들, 그리고 진정한 사회 개인의 어떤 변화, 진정한 재사회와 진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그건 자율 속에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소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토대 속에서 사회적 처우는 시설의 기반을 두면서 교정이 개방적 처우, 사회적 처우란 개방화, 사회화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사인의 처우라고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느 수용자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 오후에 일과 시간을 마치고 밖에 기업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다. 사인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그랬더니 쉽게 구분이 되죠. 잠을 어디서 자? 누가 관리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호 인원도 나가고. 아무튼 기본이 운영 자체를 시설에서 하는 것이구나. 어떤 친구가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내자는 게 가능했어요. 어디서 자느냐로 구분 지으면 돼요. 사인의 처우냐 사회적 처우냐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사회적 처우에 있어서 희망센터라는 게 있는데 시설이 관리는 하지만 숙소를 잠자리도 그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자고 우리 직원은 가서 가끔 관리 감독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어디서 자느냐가 절대적인 구분점이 이제 아닌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거기에 비해서 사인의 처우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사인의 처우라고 하는 개념은 애초에 처음부터 시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죠. 시설의 어떤 부정적 역할, 부정적 평가, 시설에 있어서 악성이 감염되고 범죄를 오히려 습득하고 오히려 범죄 학교 속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설에 가둬뒀기 때문에 또다시 낙인 효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재사회화나 사회복귀가 어렵게 되고 어찌되었건 시설에 가둬둔다는 건 그 자체로서 인격 침해적인 어떤 여지가 많고 인간성이 피폐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가 전부 시설을 얼만큼 설치해야 그 비용을 다 감당할 것인가 하는 비용의 문제도 포함되고요.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서 시작한 게 사회 내체우이죠. 그런 문제에 대한 비판, 또 시설 내에서의 그러한 처우들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 평가들, 이런 부분들은 사회 내처우의 어떤 배경이 되겠죠. 시작하는 등장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에서 보호관찰 제도가 시작됐다 그랬는데 한 재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를 시설에 넣지 않고 한두 달간 보호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교화시켰던 그런 것에서 시작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시설 내 처우는 그래서 어떤 말로도 어떻게 사회 내 처우는 어떻게 생활하도록 할까요? 하는 거죠.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게 되면 보호 관찰 등의 지도 감시, 소위 관찰적인 거죠. 보호와 관찰, 지도와 감시와 원호를 통해서 그 개선과 갱생을 도모한다. 우리는 그러면 사회적 처우에는 어떤 유형이 있죠? 그래요. 사회적 처우는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구금시설도 바깥 세상과의 차이를 가장 적게 하는, 그렇게 해야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인간이 뭔가의 자유로움도 갖고 있고 그 자유 속에서 책임을 스스로 느끼고 그런 걸 습득해야 사회복귀 효과가 높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죠. 사회적 처우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처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시설, 하나는 제도로 나눠 보면은 시설 자체가 개방시설에 의한 처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천안 개방교도소가 있죠. 지금 여자 수용자들의 어떤 개방 처우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호 시설이 없거나 아주 완화된 것들. 천안 개방교도소는 밖에가 주벽이라고 하는 담이 없어요. 외곽 담이.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는 생활하는 공간의 문을 스스로 여닫을 수 있는, 또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거나 어떤 같은 공간의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처우들. 또 어느 지점으로 어느 구역으로 옮겨가는데 일반 교도소들에서는 항상 수용자가 이동하는 건 직원의 개호하에 움직이는데 개방교도소에서는 그런 부분이 독보라고 하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허용되는 그런 개방시설적 처우다. 두 번째는 보통 사회적 처우, 그러면 이런 개방시설보다는 제도 위한 것을 많이 설명하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는 기후제도. 기후제도 이웃나라인 일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기후제도, 그리고 외부 통근제도, 또 가족 만남의 집, 가족 만남의 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한 제도가 채택되고 있지 않지만 주말 구금제도와 보스탈 제도, 이런 부분이 있고, 안에서 바깥으로의 어떤 교류를, 유대를, 서로의 관계성을 맺는 것 중에 사회 봉사나 사회 견학, 외부 종교 행사, 또 영화나 연극 등을 감상하는 문화 행사에 참여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안에서의 사람이 피폐되거나 또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거나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기후제도는 여러분들이 휴가를 생각하면 군의 휴가 같은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후제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일반적인 기후는 일정 기간 수용자가 모범적으로 생활했을 때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준비시킬까 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게 기후제도예요. 일반 기후죠. 그래서 가족과의 유대도 강화하고 밖에서 취업도 하는 걸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일반 기후제도라면 우리는 또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수용생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직계 좀비 속의 사망, 자녀의 결혼, 뭐 이런 경우들에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곧 뭐 사망하게 될 만큼의 또 위험할 때도 위독한 상태에서도 기후 심사에서 허가가 되면 마지막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펴보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이런 부분이 특별 기후 제도이다. 그리고 예부 통건 제도는 우리나라의 전 교정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폭넓게 사용하는데, 외부에 통근한다는 것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 직업 훈련을 한다, 또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앞으로 취업을 준비한다, 이런 쪽이 주된 목적이죠. 또 교정 교화의 효과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약간의 다른 성격이었어요. 1992년에 안양교도소 최초로 수용자들을 기업체에 내보내게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도 우리 학생들도 거기 일산, 분당, 평촌에 부모님 계시고 거기 거주한 학생들이 있죠. 거기가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예요. 부천의 중동, 그다음 일산, 안양에 앞 있었던 그 평촌, 예전에 그 100만 평 택지였거든요.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는 안양교도소 앞에 있는 논밭이었어요. 그리고 서울 중계 분당, 이걸 한꺼번에 개발하고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부족해요? 노동력이 사회에서 부족했죠. 그래서 최초로 안양교도소에서는 우리 사회의 노동력 제공으로 내보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좋은 거죠. 무엇보다도 밖에 나가서의 그 수용시설에서의 갑갑함, 답답함은 덤으로 얻는 거고, 출소 후에 생활자금을, 정착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기회가 되죠. 아까도 처음에 우리 키워드에서 이야기했죠. 작업 장려금과 임금이 어떤 성격인가. 자, 안에서도 어떤 일이 노역에 대해서 강제 노역이라고 하지만 선호하는 노역이 있고, 일의 경중이 힘든 것과 덜 힘든 게 있어요. 최근이 아니죠. 오늘날 수용자들은 치사장 가서 일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왜 거기 가서 일해야 됩니까? 불만이 만족하며.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한다. 하루가 일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설거지하고 내일 또 치사를 위해서 준비해두고 나와야 된다. 일도 고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바깥에서 말하는 3D 직종 중에 하나가 안에서는 치사장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어떤 부분의 가석방의 일정 부분 비율을 좀 낮떨어뜨려 준다랄지, 아니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작업 장려금에 차등을 둔다랄지. 그런데 더구나 밖에 나가서 기업체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밖에 있는 기업체가 안에 들어와서 우리 수용자들을 노동자로 활용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그게 그 제품이 생산한 물건들이 돈이 된다면, 자, 이건 정당한 노사관계는 아니더라도 임금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강제 노역이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계약을 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교도소와 업체가 계약을 해서 임금을 정하는 거죠. 안에서의 작업 장려금이 2, 3천 원, 1인당 2, 3천 원일 때 거기는 한 달에 4, 50만 원, 7, 8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최초에는 10%는 국고로 오고 90%는 입금시켜줬는데 지금은 3대 7에서 5대 5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설명했었는데 재범자와 초범자와 재범, 교정시설에서 초범과 재범은 55%대 45% 이쯤 된다. 늘 그쯤 돼요. 근데 재복용률은 22.5%다. 재범을 했건 재복용을 하게 되건 이렇게 재범하는 사람들은 거의 3년 이내에 거의 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1년 이내에 재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재범의 원인으로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의 재범은 경제적 공공입니다. 1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재범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1년이면 좋겠지만 1년이 아니고 6개월만 버틸 힘을 준다면 그러면 재범률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요? 6개월만 버틸 힘이 된다면 그 동안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뭔가 소득을 만들어낼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떤 시간도 좀 필요할 거고요. 갱생보호에 들어가서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들 좀 더 연장되고 그래서 외부 통근 제도가 갖게 되는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가족 만남의 집, 지금 거의 대다수의 큰 교도소들은 모두 다 가족 만남의 집을 설치해 두었어요. 2000년 시작되면서 이때 우리가 외국에서 도입된 제도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부부 만남의 집으로 명명을 했죠. 그런데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생활에 어떤 부족한 거, 그 불만을 해소하고자 부부를 만나게 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교정 교화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가족 관계를 유지시키고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1년간 가족 부부 만남의 집으로 운영하다가 1년 뒤에 오늘날은 가족 만남의 집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도 단박에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너무 개호의 부담이 커서 담 안에 두면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물론 안에 울타리를 지어서 담을 둘러서 개호가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안에 설치되어 있지만은 안에 있는 생활은 1박 2일 정도를 가족이 만나게 됐을 때는 자유롭게 보다 안에서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펜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만남의 날 보다 자유롭게 가족들이 열린 공간에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손도 잡아보고 그런 부분들에서 가족 관계를 좀 강화시켜주는 유지 강화시키는 가족 만남의 날을 유형으로 우리는 운영하고 있죠. 외국에서는 주말구금 제도다 보스탈 제도가 있는데 이야기했듯이 주말구금 제도는 그 성격상 주말에만 구금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중에 자기의 어떤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을 가능하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번 돈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수도 있고 가족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범죄로 인한 가족의 공경에 빠지고 공궁에 빠지고 범죄마저도 대물림되는 이런 부분을 막는데 큰 효과는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저 집의 아버지는 저 집 식구는 교도소 갔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범죄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낙인 때문에 곱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는 문제는 국민들이 허용할 것이냐, 국민들의 법감정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주말에만 가둔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들도 현실적으로 닥치죠. 실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형기를 계산해 가며 까갈 것인지. 그래서 아주 이런 경우는 단기 수고 가벼운 범죄를 그런 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했죠. 이제 그 성격상 우리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건 사회 봉사, 사회 견학, 외부의 종교 행사, 그리고 이제 문화 행사 관람, 사회와 우리 사회의 생활과 근접한 그런 속에서의 어떤 변화가 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멍석 위에서 마치 수영을 가르치는 것 같은 어떤 교정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건 유럽의 학자들이 일본 교정을 보고 일본은 교정이 없어 이렇게 좀 일본 교정이 좀 엄격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일본 교정은 멍석 위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능하면 사회와 보다도 사회 바깥 생활과 비슷한 그런 생활들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사회 복귀가 원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사인의 처우의 종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석방 제도, 형집행 변경이죠. 행정처분으로 여러분들에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가석방은 통설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법권의 침해 없이 행정처분이다. 즉 시설 내 처우에서 사인의 처우로 그 처우를 성격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관찰과 같은 보호관찰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독자적인 보호관찰의 틀 속에 있으면서도 부수적으로도 사용되고 요즘은 독자적으로도 하나의 보호관찰로 사용되는 게 사인의 처우가 사회 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들 수 있죠. 이러한 보호관찰 사인의 처우는 또 시기나 어떤 성격으로 나눠볼 때 두 개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나는 전자는 아까 그 재화 구두방을 했던 그 존 오거스터스라고 하는 미국의 최초의 보호관찰관이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규정시설에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조건부로 밖에서 생활하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안문정책이라고 정문정책 이렇게 되면은 수용 과밀 수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시설 내 폐해로 인한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후문 정책으로서 이거는 앞에서 시행한 거라면 뒤에서 시행하는 건 유럽의 보호관찰의 전통인데요.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사인의 처우로 바꿔서 지도 원조를 통한 원활한 사회 복귀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거 유럽식의 어떤 보호관찰 제도, 사인의 처우도. 오늘날도 이렇게 구분지어지나요? 아니죠. 오늘날에는 그런 보호관찰이 태동에서 발전해 오면서 전 세계가 같이 다 사용하고 있는 제도들이에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 또는 또 보호관찰도 형사사법에 어떤 시스템이 좀
보수 강경 노선으로 변해가면서 전자발찌, 카테쿠금 이런 부분도 사인의 처우에 부수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이렇게 감시, 처벌의 기능을 사인의 처우에서도 좀 갖고 있고 그게 좀 강조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오늘날의 어떤 형사정책의 텐덴시 경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격상으로는 범죄를 형을 전환시킨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다이버전 시키는. 대표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약 4,400개 이상의 교정시설에서 230만 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고 650만 명 정도는 사회 내에서 어떤 법의 테두리에 있는 전환 또는 애드보커시 같은 걸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비판도 오히려 그래서 받기도 해요. 사인의 처우가. 너무 법의 그물망을 크게 잡아서 사람들을 사회를 안정을 더 개인의 사회복귀를 해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받습니다. 또 사회 재통합. 사인의 처우란 건 그 재통합을 위해서 사회와 함께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도 건전하게 사회로 돌아오고 사회도 함께 그런 통합이 되는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의 재통합 모델하고는 차이가 다른 이야기예요. 시설 내에서 재통합 모델은 개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도 변화해 가게 되는 또 개인이 시설 속에서 사회와의 관계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다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죠. 늘 영상에서 만나게 되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10분 쉬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제도의 비교와 향후 교정의 미래로서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수고했습니다.